우리나라 삼국지. 제2부 유리는 징표를 갖고 고구려를 찾아오고. 어느 날 주몽이 나란 일을 의논하기 위해 정청으로 들어가려는데 협부가 급히 달려와서 주몽에게 고구려 변경에 있는 행인국이 국경을 침범해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행인국은 동부여와 고구려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왕은 염려라는 자였다. 염려는 지세의 험한만 믿고 평소에 매우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특히 동부의 대소태자와 가깝다는 것을 내세워 이웃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을 깔보고 걸핏하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는 했다. 주몽은 긴급히 신하들을 소집했다. 저 건방진 소국 행인국의 염려가 군사를 2천이나 이끌고 우리 변방을 약탈하고 있다고 하오. 어찌하면 좋겠소? 오이가 다짜고짜 나섰다. 이놈들이 예전에 우리 도성 낙성식에도 불참하더니 이제 우리 변방까지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염려의 목을 베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사가 가만히 만류했다. 우선 사신을 보내서 준절히 꾸짖고 손해를 배상시키면 자연 우리에게 복속할 것입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지셔도 늦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주몽이 잠시 생각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무 관대하니 소국들도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어찌 다른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일벌백계로 나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무골이 나섰다. 지금껏 우리는 군사를 징집해서 조련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실전 경험도 쌓을 겸 출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다시 제사가 나섰다. 하오나 동부여의 대소태자까지 개입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잠자코 있던 묵거가 제사를 제지시키며 말했다. 동부여에서는 금화왕이 아직 건재해서 대소태자가 실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소가 어떻게 금화왕 몰래 군사를 파견하겠습니까?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군사를 일으키자는 쪽이 우세했다. 드디어 주몽이 숙고 끝에 탄환을 내렸다. 주몽이 오이에게 분부를 내렸다. 내일 당장 기병 2천을 끌고 부분노와 함께 국경을 넘어 행인국의 도성을 보호해라. 나도 준비를 마친 다음 무골과 함께 군사를 끌고 뒤를 따르겠다. 오이는 신이 나서 부분노와 함께 군사 2천을 거느리고 호호탕탕 북쪽으로 올라갔다. 오이와 부분노는 행인군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밤에 기습 공격을 가해 그들의 양국과 군사물자들을 몽땅 불살라버렸다. 식량이 불태워 없어지고 갑자기 나타난 고구려의 용맹한 기병을 보는 순간 행인국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기 바빴다. 고구려군은 행인국 군사들을 물리치면서 행인국 도성으로 밀고 들어갔다. 고구려군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고받은 행인국왕 염려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염려는 급히 백성들을 소집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염려의 포악한 정치에 지친 백성들은 오히려 고구려군을 크게 환영했다. 고구려 왕 주몽이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답게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다.
염려는 좌우 신하를 불러 계책을 의논했다. 신하들도 항복하자는 의견과 끝까지 성을 지키자는 의견들로 분분했다. 도무지 결론이 나질 않았다. 마침내 장군 매로가 나섰다. 이렇게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사이에도 고구려군은 이곳을 향해 계속 진군해 오고 있소이다. 항복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빨리 단안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염려가 매로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러면 장군의 생각은 어떠한가? 고구려는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로서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사옵니다. 더군다나 고구려의 주몽왕은 천재의 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구려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문을 열고 항복해야 합니다. 설마 주몽왕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겠사옵니까? 대갈일성을 터뜨렸다. 싸워보지도 않고 겁먹고 먼저 항복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럴 것 같으면 왜 군사를 일으켜서 먼저 고구려를 침략했겠는가? 매로가 앙연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그러기에 모든 신하가 반대하는데 왕께서 혼자 스스로 고구려 침공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옵니까? 염려도 사실 할 말이 없었다. 고구려 변경 공략은 순전히 제 혼자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염려는 이제 믿을 것이 동부의 대소태자밖에 없었다. 염려는 간신히 화를 사귀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동부여 대소태자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매루가 당치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대소태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대소태자가 임의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화왕이 아직 건재한데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염려가 성질을 냈다. 야 이놈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그저 내가 주먹 밑에 무릎을 꿇고 칭신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이더냐? 염려가 진노하자 매루도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 있는 수밖에 없었다. 장내의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해졌다. 재상 부력이 나서서 신하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더 이상 옛일을 논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시루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대소태자에게 사람을 보내 원병을 요청합시다. 또 모든 백성들을 강제로라도 동원해서 오로지 성만을 지키게 합시다. 빠르면 닷새, 길면 열흘만 성을 지켜내면 그 사이 대소태자가 원병을 보내오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러면은 날랜 자를 뽑아 동부여로 파견하시오. 그리고 지금 성에 남아있는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모두 다 고구려로 출전하였기에 성에 남은 군사는 고작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성은 철옹성이옵니다. 아무리 고구려군이 용맹하다고는 하나 그리 쉽게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염려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고구려로 출전한 군사들이 돌아오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매루가 다시 나섰다. 제가 전령을 통해 보고받기로는 파견된 군사 2천 중 반 이상이 고구려군에게 맞아 죽고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투항을 했다고 하다이다. 그러니 이들을 계산에 넣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염려의 분노가 드디어 폭발했다. 내가 지금껏 너에게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거늘 어찌 사사건건 비아냥거리느냐? 내 너를 먼저 죽이고 나서 고구려와 싸우겠다. 하며 칼을 뽑아드니 좌우 모든 신하가 나서서 만류했다. 메로는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게다가 적을 눈앞에 두고 장수를 뵐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왕께서는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염려는 하는 수 없이 칼을 거두고 씩씩거리며 내뱉었다. 이번만은 덮어두겠다. 내 고구려군을 물리친 후에 너의 죄를 다시 묻겠다.
메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궁궐을 빠져나갔다. 오이와 부분노가 기병 2천을 끌고 행인국의 도성에 당도했다. 성은 견고하고 높은 게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았다. 오이가 앞으로 나와 성을 향해 외쳤다. 행인 국왕 염려는 들으라! 지금 곧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우리 고구려를 침략한 죄가는 묻지 않겠다! 성 안에서는 대답 대신 수많은 화살이 날아왔다. 고구려군의 위용을 익히 알고 있던 성 안의 백성들은 겁부터 났기 때문에 고구려군이 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활을 쏘아댔던 것이다. 오이는 하는 수 없이 10여리쯤 물러나서 진을 쳤다. 오이가 부장들을 불러 모아 작전 회의를 열었다. 저들이 항복을 안 하고 시일만 끌려는 작전인 것 같소. 저들의 성은 너무 높고 견고해 공격하기가 어렵소. 무슨 뾰족한 수가 없겠소? 부장 부분노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투항한 자들에 의하면은 성에는 고작 2천 정도의 병사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대개 농사를 짓던 자들이거나 노약자라고 합니다. 내일 일제히 성을 공격하다가 일부러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군사를 물리면 저들은 긴장을 풀 것입니다. 이때 투항병들을 패잔병으로 위장시켜 성 안에 들여보낸 다음 한밤중에 때를 보아 성문을 열게 하고 우리가 성 안으로 진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이가 들어보니 기막힌 방법이었다. 그는 곧 투항한 군사들 중 믿을 만한 자들을 100명 정도 선발해서 행동 요령을 지시했다. 이튿날 동이 트기가 무섭게 고구려의 모든 군사들은 성을 향해 돌진해 갔다. 고구려 군사들은 활을 쏘아 엄호를 하는 한편 사다리를 성에 걸쳐놓고 성 위로 기어 올라갔다. 성 위에서는 행인국 병사들이 활을 쏘고 끓는 물을 붓고 또 돌을 던져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에 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고구려 군사들은 쳐들어갔다가 다시 물러나기를 몇 차례 거듭하면서 치열한 싸움이 한동안 계속됐다. 드디어 고구려 군사들을 지휘하던 오이가 후퇴의 징을 울렸다. 이에 고구려 군사들은 일제히 전투를 멈추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성 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행인국왕 염려는 고구려군을 비웃었다. 하하, 용맹무쌍하다고 소문난 고구려군도 별 수 없구나. 행인국의 도성 옆에는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었다. 고구려군이 성 앞에서 물러가자 이 언덕을 돌아 한 무리의 행인국 패잔병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고구려군이 성에서 멀리 떨어지자 쫓기기라도 하듯이 단숨에 달려가 성문 앞에 당도했다. 성을 지키던 행인국 병사들이 성 위에서 내려다보니 자기네 병사들이 틀림없었다. 성 안에 있던 병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날 행인국 왕은 군민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소와 돼지를 잡아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다. 한밤중이었다. 성 위 여러 곳에서 밧줄이 스르르 내려왔다. 부분노의 신호에 따라 고구려 군사들은 성 위에서 내려준 밧줄을 타고 성벽을 기어올랐다. 성 위에 올라간 고구려군은 성문으로 달려가서 수문장을 쥐고 성문을 활짝 열었다. 고구려군은 북을 울리고 요란한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곤히 잠자던 행인국 병사들은 갑자기 성안까지 쳐들어온 고구려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행인국 병사들은 미리 겁을 먹고 병장기도 잡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고구려군 앞에 무조건 투항해버렸다. 병사들이 행인국왕 염려를 포박해서 오이 앞으로 끌고 왔다. 오이 앞에 내동댕이 쳐진 염려는 무릎을 꿇고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했다. 한편 부여국의 대소태자는 염려의 사신을 접견하고 원병을 논의하던 중에 행인국이 이미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소는 깜짝 놀라 탄식을 금하지 못했다. 그리고 속으로 주몽의 용병술은 어찌 이리도 신속한가. 그 철옹성 같은 행인성이 하루아침에 함락을 당하다니 앞으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구나라고 다짐했다. 고구려의 행인국 정복 소식은 입을 타고 온 천하에 퍼졌다. 어느 날 주몽은 신하들을 소집하고 회의를 열었다. 짐이 이 졸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한 지도 10여 년이 넘었고 개국 이래 동서로 또 남북으로 땅을 1000열이나 넓혔어. 전쟁을 멈추고 백성을 쉬게 하여야 하나 저 동쪽 끝에 있는 부곡저만큼은 정벌 하여야겠소. 부곡저가 명태 등 해산물을 비싼 값에 파는 통에 우리 백성들이 마음껏 먹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 장차 대고구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곡조를 복속시켜야만 그 기틀이 바로 잡혀질 수 있지 않겠소.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제사가 나섰다. 부곡저는 해산물 등의 특산품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고 있어옵니다. 상도위에도 어긋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적과 매 한 가지요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말갈족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니 우선 말갈족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할 줄로 아옵니다. 주몽이 제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갈족이나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나 모두 단군의 자손임에는 틀림없다. 단지 그들은 정착을 못하고 그저 소나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야인들일 뿐이니만큼 우리는 그들을 개화시켜 우리 주민으로 복속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사신을 부곡저에 파견하고 그래서 부곡저의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오면 그때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리기로 합시다. 주몽은 상의 끝에 부분노로 하여금 부곡저를 방문케 했다. 부곡저는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산간 마을들이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 동남쪽으로는 동해에 맞닿아 있었고 동북쪽으로는 광활한 시베리아까지 뻗어 있었다. 땅은 사방 1000리가 넘는데 워낙 험준한 산이 많이 있어 불악과 불악 간의 연락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말갈족이었다. 이 말갈족들은 시시때때로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는 바람에 부곡저의 왕 치굴은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다. 또 이웃 부족의 족장 타하루는 은밀히 말갈족과 내통하면서 왕왕 부곡저를 위협했다. 이때 고구려에서 부분노가 사신으로 왔다. 치굴은 부분노를 불러들였다. 갑옷 차림의 팔척장신인 부분노가 좌중을 압도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부분노에게서는 북한번 울려 행인국을 정복한 맹장의 면모가 엿보였다. 고구려의 맹장 부분노 장군께서 어떤 일로 이곳까지 왕림하셨소이까? 부분노는 지그시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고구려의 국왕이신 주몽왕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곡조나 고구려나 모두 단군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좁은 땅과 적은 인구로 왕이라고 칭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또 부곡조는 말갈족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으니 우리 고구려에게 귀부하면 우리가 대신해서 말갈족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굴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눈가가 가늘게 떨려왔다. 벌써 수대에 걸쳐 이룩한 나라인데 무조건 그냥 바치기도 섭섭했다. 치굴의 의중을 간파한 부분노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 고구려국의 중흥왕께서는 만약 부곡조가 나라를 들어 고구려로 귀부한다면 현재의 권력과 지위를 보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많은 촌락을 거쳐왔는데 이곳 백성들은 우리 사신 일행을 친정 식구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부곡조의 백성들도 우리 고구려와 같이 모두 조선의 후예들이 아니겠습니까? 치굴은 오히려 부분노의 말이 고마웠다. 치굴은 부분노와 그 일행을 물리고 긴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싸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신하들은 고구려와의 합병을 원했다. 마침내 참목격인 영충이 나섰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서는 고구려로의 귀부가 최선책입니다. 보십시오. 북쪽의 말갈족은 매년 서너 차례씩 승냥이 떼들처럼 떼거지로 쳐들어와 약탈과 방화를 일삼고 있는데 우린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더군다나 저 비겁한 타하루는 그들과 내통까지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두 말갈족과 타하루의 노예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옵니다. 떠오르는 태양인 고구려로 편입이 된다면 용맹한 고구려 군사들이 우리의 적을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치굴은 한숨을 푹 쉰 후에 영충에게 물었다. 고구려 주몽왕의 용맹함은 당할 자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귀부했는데 그가 우리를 소홀히 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행인국의 염려왕처럼 되기는 싫다. 영충이 다시 아뢰었다. 행인국은 먼저 고구려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경우가 다릅니다. 또 제가 듣건대 고구려의 주몽왕은 어질고 덕망이 높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귀부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한참 고민 끝에 치굴은 영충의 진언대로 귀부를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 부분노를 불러 자기의 뜻을 전하고 돌아가는 부분노 편에 영충을 딸려보내면서 호구수가 적힌 부곡제의 지도를 주몽왕에게 바쳤다. 주몽왕은 부곡저 치구르왕의 귀부 의사를 듣고 지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영충에게 물었다. 부곡절은 사방 1000리가 넘는 큰 나라인데 어찌 호구수가 2만 호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영충이 황송하다는 듯 대답했다. 북쪽의 말갈족들이 걸핏하면 쳐내려와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바람에 양민들이 집과 농토를 버리고 전부 산속에 숨어버렸사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6만 호가 넘었었는데 이제는 2만 정도밖에 되지 않사옵니다. 주몽이 혀를 차더니 다시 물었다. 대체 말갈족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가? 말갈족은 두만강 북쪽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널리 분포해 있사옵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10만 정도 되리라 보옵니다. 소와 양떼를 몰고 다니며 유목을 하다가도 꼭 가을 추수철만 되면 수천 명씩 말을 타고 몰려와 온 부락을 휩쓸고 다니면서 약탈을 자행하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그러면 요즘 부곡조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고? 3천 정도 되는데 모두 농민병입니다. 그러니 초원을 달리는 말갈 기병들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주몽은 영충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부곡저가 아주 한심하게 느껴졌다.
주몽은 부위엄에게 명령을 내렸다. 기병과 보병 3천을 주겠다. 장군은 병사를 인솔하여 부곡조를 접수한 후에 그곳에서 장정 5천을 징집하라. 그리고 그들을 우리식으로 조련하라. 부위엄이 주몽왕에게 물었다. 말갈은 언제 쳐야 하겠사옵니까? 주몽이 대답했다. 부곡조에 당도하면 우선 그곳에 쳐들어오는 말갈족들만 막아내라. 내가 1년 후에 후속 부대를 이끌고 부곡조로 가겠다. 그때 나와 함께 북으로 말갈을 치고 올라간다. 말갈족은 초원의 늑대처럼 사납고 용맹하다. 꾀로서 저들을 잡아야지 우리도 피해가 적을 것이다. 그런즉 절대로 먼저 섣불리 행동하지 않도록 하라. 부위엄은 주몽의 명령을 받들어 군사 3천을 이끌고 호호탕탕 부곡조로 떠났다. 부위엄은 부곡조에 도착한 후 주몽의 명에 따라 치구르에게 적지 않은 시급을 떼어주고 후로 봉했다. 그리고 자신은 부곡조의 총독의 자격으로 5천의 장정을 차출하여 고구려군으로 편입시키고 매일같이 고구려식으로 조련했다. 이에 모든 부곡조 장정들은 용맹무쌍한 고구려의 병사로 변화되어 갔으며 명령만 내리면 섣불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갈 정도로 정예병으로서의 그 위용을 갖춰 나갔다. 이 소문을 듣고 승냥이 떼처럼 대들던 말갈족들도 겁을 집어먹고 상당수가 고구려로 귀화했다. 이듬해 봄, 부위엄은 동해에서 잡은 고래를 주몽에게 진상했다. 주몽이 좌우 신하들과 고래고기를 맛있게 들면서 말했다. 이제 부분노가 부곡조를 어느 정도로 다시 일으켜 세운 것 같구나. 원래 가을 추수가 끝난 후 거병해야 옳겠지만 말갈이 사는 곳의 겨울은 너무 춥다. 그러니 지금 출병해서 말갈을 치겠다. 무골이 주몽에게 청했다. 이번에는 꼭 소장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도 말갈족을 섬멸해서 공을 세우고 싶사옵니다. 주몽이 허락했다. 주몽은 무골에게 싸울 병사 3천을 차출하라고 했다. 무골이 의아해서 물었다. 병사 3천으로 어떻게 10만 말갈족을 쳐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주몽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부곡조도 우리 땅이 되었다. 지금 부곡조에서는 부위엄이 그곳 백성으로 군사 5천을 양성해 놓고 있지 않는가. 여기 3천과 부곡조에 미리 가 있는 병사들을 포함하면 무려 1만 1천 명이나 된다. 그러니 병사의 숫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말갈 병사들은 기껏해야 2만이 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용맹할지는 몰라도 기일이 없는 오합지졸일 뿐이다. 무골은 부곡조가 고구려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주몽의 말을 듣고 그제야 무골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다. 나라가 커지면서 그만큼 군대도 불어났던 것이었다. 주몽이 무골과 함께 부곡조에 닿으니 모든 백성이 즐거워했다. 주몽은 마중 나온 부위엄을 자신의 수레에 태우고 가면서 그간의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주몽이 물었다. 그러면 부곡조에 있던 말갈족은 대부분 귀화했고 귀화를 거부하고 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놈들은 모두 다 북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이더냐? 그러하옵니다. 귀화한 말갈인들에게 북쪽에 있는 말갈족들의 내막을 상세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끼리 갈등이 심하다고 하옵니다. 여기서 말갈족 본거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부터 천열이 된다고 하옵니다. 말을 빨리 달리면 5, 6일이면 되지만 군사를 끌고 행진하면 열흘에서 보름쯤 걸리옵니다. 주몽이 정청에 도착해서 병사들을 사열해보니 졸번의 군사와 하등 차이가 없을 정도로 병사들은 씩씩했고 규율이 엄했다. 이에 주몽은 크게 만족하고 부분노와 무골에게 지시했다. 우리에게 귀화한 말갈족 중에서 쓸만한 길잡이를 차출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하라. 드디어 주몽이 이끄는 고구려 군대는 나는 듯이 두만강을 넘어 말갈족의 근거지를 향해 호호탕탕 진격했다. 한편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받은 말갈족들은 우왕좌왕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약탈만 해보았지 공격은 당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추장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했다. 싸우자는 의견도 있고 항복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동부의 의지에서 살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때 타루가 부위험을 피해 말갈족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타루는 말갈족들이 하는 꼴을 보니 웃음만 나왔다. 개별적으로 용맹하기는 하나 고구려군과는 전혀 적수가 되지 못할 것 같았다. 말갈 주장들이 타루에게 물었다. 고구려의 주몽왕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오? 타루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주몽왕은 원래 활 잘 쏘는 동부여의 왕자로 십수년 전에 졸본으로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했소. 그는 나라를 세운 이후로 비류국을 합병하고 나아가 행인국을 멸망시켰으며 또 잘 알다시피 부곡저도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시켰어. 주몽왕은 활을 쏘면 화살 한 대로 나는 새 10마리를 꿰는다는 신궁으로 소문이 나 있어. 타루의 이야기를 듣고 말갈족 주장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가 죽었다. 한 추장이 나서서 말했다. 주몽왕은 사람이 어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북옥저에 있는 우리 말갈인들도 해치지 않고 전부 고구려 백성으로 받아주었다고 하니 우리도 대항하지 말고 주몽왕에게 귀부하는 것이 옳을 듯 싶소이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한 추장이 나섰다. 젊은 말리하치였다. 어차피 한 번은 자웅을 겨뤄야 하지 않겠소이까? 대체적으로 고구려 군들은 산악전에 강하다 하고 우리는 초원에서 강하니만큼 일전을 벌려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소이다. 우리는 기마병만도 2만이 넘는 만큼 고구려군을 책성 앞 넓은 초원으로 유인한 다음 우리의 특기인 기마전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말갈 주장들은 경론 끝에 말리아치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말갈족들은 말을 잘 달리고 싸움을 잘하기는 하나 정규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마적대 정도였다. 고구려군이 군기를 갖추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말갈족들 가운데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치거나 스스로 투항을 하는 자가 속속 나타났다. 주몽은 투항한 말갈족을 위로하고 고구려군으로 편입시켜 주었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군이 책성 지역에 도착했을 때 말리아치의 말갈군은 겨우 10,000명 남짓 남았다. 말리아치는 책성 앞에 넓은 초원의 기병으로 진용을 갖추어 포진시키고 고구려군을 기다렸다. 멀리서 고구려군의 모습이 나타나자 말갈족들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전의를 불살랐다. 그 위세에 고구려군들도 처음에는 적지 않게 당황했다. 주몽이 부분노와 무골에게 이르렀다. 저들은 기껏 1만이고 우리는 투항한 말갈군을 합치면 벌써 2만이 넘는다. 이미 대세는 우리에게로 기울었다. 부분노는 창병 1만을 앞세워 적의 날랜 기마병이 우리 쪽으로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장창으로 발을 묶은 다음 그 후에 궁수부대로 하여금 하객세로 포진하여 저들 진영 중앙으로 다가가게 하라. 그런 연후에 내가 신호를 하면 궁수들은 화살촉 없는 활을 일제히 쏘아 적의 대오를 흩트려 놓아라. 내가 5,000 기병을 이끌고 적의 중심부를 공략하여 북쪽 산으로 몰아갈 것이다. 무골은 기병 5,000을 끌고 우회하여 백열이 떨어진 북쪽 산등성이에서 대기하라. 흩어진 적군이 그쪽으로 오면 포위를 한 후 그들의 측면을 공격하되 투항하는 자는 무조건 살려주어라.
부분노는 주몽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들에게 화살촉 없는 화살을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몽이 잔잔하게 대답했다. 말갈도 모두 우리와 같은 조선의 한 뿌리이다. 우리가 저들을 포용해야지 내쳐서야 되겠느냐? 부분노는 하해와 같은 주몽의 심기에 감탄했다. 드디어 고구려군의 진영에서 개전을 알리는 북이 울렸다. 고구려군은 함성을 지르며 장창병을 앞세웠다. 그것은 적의 날랜 기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다. 그 뒤로 군병 2천을 따르게 하여 언제라도 화살을 날릴 준비를 갖추었다. 말갈군은 고구려군의 전세를 보더니 우왕좌왕했다. 고구려군이 기다란 창을 앞세웠기 때문에 초원을 질주하던 말갈 특유의 기동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고구려군이 말갈군 본진 100보 정도의 거리까지 당돼서 멈춰섰다. 고구려 진영에서 주몽왕이 좌우를 헤치며 앞으로 나섰다. 주몽이 외쳤다. 나는 고구려의 왕 주몽이다. 말갈족도 우리처럼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 나는 한시도 너희 말갈족을 이민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 투항해서 같이 대고구려국을 이룩하자. 주몽의 말이 끝나자 말갈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어차피 같은 동포끼리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귀화만 받아준다면 떳떳하게 고구려인으로 살고 싶었다. 주몽의 항복 권유를 받고 여기저기서 창과 칼을 버리는 자들이 속출했다. 심지어 추장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말야치가 다급하게 외쳤다. 주몽에게 속지 마라. 행복하면 모두 죽는 목숨이다. 급기야 말야치는 창을 버리는 자를 베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탈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부분노가 뛰어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투항하는 자는 병장기를 버리고 옆으로 비켜서라. 말갈족 중에서 투항하는 자가 벌써 절반이 넘었다. 드디어 주몽이 손짓을 했다. 2천의 궁수가 창병을 제치고 선두에 나와 일제히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다. 하늘을 시커멓게 덮으며 화살이 날았다. 말갈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이 쏜 화살은 말갈군의 몸이나 방패에 맞고 튕겨나갈 뿐 화살을 맞고도 죽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말갈군이 떨어진 화살을 들어보니 화살촉이 없었다. 어느 순간 화살이 멈추는가 싶더니 용맹을 자랑하는 고구려 기병들이 좌우에서 밀어닥쳤다. 말갈군은 싸우려는 의욕을 상실한 채 항복하거나 도망치기에 바빴다. 말야치가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크게 낙담한 말야치는 병사 수백 기만 거느리고 북쪽산을 향해 후퇴하기 시작했다. 쫓기고 쫓는 무리들이 내뿜는 굉음과 누런 먼지가 하늘을 덮어버렸다. 고구려군은 말갈군을 쫓는 척하면서 추격의 기세를 점점 늦추었다. 말갈군은 순식간에 100일을 후퇴하여 북쪽산에 도착한 다음 고구려군의 추격이 늦춰지자 그곳에 진영을 세우고 쫓겨오는 말갈의 병사들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까지 뒤쫓아 합류한 말갈병은 고작 2,000명 정도였다. 말야치가 뒤쫓아온 타하루에게 물었다. 고구려군들이 화살에 화살촉을 끼우지 않고 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타하루가 대답했다. 고구려 주몽왕이 우리 말갈의 병사들이 화살에 맞고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솔직히 말해서 주몽왕은 도량이 한없이 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갈족을 포용하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주몽의 무서운 계책일는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갈족들은 화살촉 없는 화살을 쏘는 고구려군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타하루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말갈족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야치는 탄식했다. 주몽은 천성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듯 싶소. 타하루가 옆에서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여기서 항복하면 만사가 끝장입니다. 그러니
좀 더 북쪽 깊숙이 도망쳐서 후위를 기약해야 합니다. 말야츠가 타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원래 북옥조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고자만 하니 어찌된 일이요? 옥조로 돌아가면 지하루가 나를 죽일 것이요.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주몽왕은 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죽고 싶을 뿐이요. 대평원의 지평선 동쪽 끝자락에 태양이 떠오를 무렵에 무고리 군사가 들이닥쳤다. 무고리 군사들은 밤새 말갈족의 진영을 완전히 포위했다. 그리고 말갈 병사들의 피곤함이 미쳐 풀리기도 전에 북과 징을 치며 그들의 기세를 완전하게 꺾어놓았다. 무골은 타루에게 사람을 보내 서찰을 전했다. 그대는 예전 북옥조의 신하로 지하루 왕과 관계가 나빴다고는 하나 이제 북옥조는 고구려로 편입이 되었어. 예전 일은 묻지 않겠으니 같이 고구려를 크게 일으켜 세웁시다. 타루는 무골의 서찰을 받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위에서도 항복을 권유했다. 마침내 타루는 병장기를 버리고 말야츠와 함께 순순히 투항했다. 주몽은 타루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예전의 직위를 다시 돌려주었다. 주몽이 타루에게 말했다. 예전 일에 연연하지 마라. 북옥조의 왕이 너무 유약하고 불민한 탓에 그대와 같은 영웅과 제사들이 북옥조를 등졌을 따릅니다. 장군에게는 예전의 직위를 다시 내려줄 테니 나라를 위해 일하라. 이에 타루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다. 또 주몽은 같이 엎드려 있는 말갈족 주장 말야츠에게 따뜻한 술을 따라주며 위로했다. 원래 말갈족들은 우리 고구려와 같이 단군 조선의 자손이었으나 그간 탐관 오리와 호보들의 등살로 야인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같은 고구려인으로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길 바라노라. 이에 말야치야 모든 말갈족은 너무나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주몽이 말갈족을 평정하고 나서 여러 해가 흘렀다. 나라 밖에서는 어떤 위협적인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부여에서 금화왕이 보낸 사신이 주몽을 찾아와서 유화 부인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동부의 금화왕은 유화 부인을 태후의 예로서 장사를 치러주었다고 했다. 주몽은 사신을 보내 금화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졸본 땅에 어머니의 신묘를 세웠다. 또 몇 해가 흘렀다. 따뜻한 어느 봄날, 주몽이 국사를 논하러 편전에 들어갈 때 시종이 다가와 동부여에서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이 청년은 바로 주몽의 첫아들 유리였다.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만삭이었던 예시부인은 주몽과 헤어진 후 채 한 달도 안 되어 잘생긴 옥동자를 분만했는데 이름을 유리라고 지었다.
유리는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서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다. 유리도 아버지 주몽 못지않게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다루었다. 유리가 말을 달리면서 날린 화살은 관역을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동부의 넓은 초원이나 험준한 산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단련된 그의 기세는 이미 아버지 주몽의 모든 것을 빼닮아 있었다. 도대체 저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이에 어머니 예시 부인은 이제는 유리도 알 나이가 됐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천재의 손자이며 물의 신 하백의 외손이신 고구려의 주몽왕이시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매우 출중하셨다. 그러나 대소태자를 비롯한 7 이복 형제들이 워낙 시샘을 하기에 하는 수 없이 이곳 동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셨다. 유리는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남쪽 나라 고구려에 대해서는 소문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터였다. 예시 부인은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아버지는 이곳 동부여를 떠날 때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7 모난 돌 위 소나무 밑에 부러진 칼 조각을 숨겨놓았으니 아이가 장성하면 그 징표를 갖고 당신을 찾아오라고 하셨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유리는 더욱더 무술과 학문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남기신 징표를 찾기 위해 이산저산을 헤매고 다녔다. 어느덧 몇 년이 흘러 유리는 훤칠한 대장부가 됐다. 이날도 징표를 찾으려고 산을 헤매다 피곤을 느껴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텐마루에 걸터 앉았다. 유리는 기둥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죽신을 고쳐 신었다. 가죽신을 신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춧돌이 신기하게도 7개의 모서리를 하고 있었다. 또 주춧돌 위는 소나무로 만든 기둥이었다. 유리는 나무 기둥을 슬쩍 밀어보았다. 그러자 주춧돌과 맞닿은 부분에서 금속성의 소리가 났다. 유리가 즉시 일어나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주춧돌과 나무 기둥의 틈을 벌리고 살펴보니 과연 쇠조각이 보이는 것 같았다. 손가락을 넣어 쇠조각을 빼어보니 부러진 칼조각이 나왔다. 드디어 유리는 아버지가 숨겨둔 부러진 칼조각을 발견해낸 것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부러진 칼조각은 녹아나슬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유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어머니 예시 부인에게 달려가서 부러진 칼조각을 보였다. 예시 부인이 유리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아직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대소태자가 우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 때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마침 열흘 후면 금화왕의 생신잔치가 며칠 동안 열릴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니 기회를 보아 탈출하면 된다. 나는 궁에 가서 경치 좋은 곳으로 유람을 가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놓겠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유리는 어머니의 분부대로 비밀리에 행장을 준비했다.
주몽이 전가를 받고 깜짝 놀라 황급히 유리를 들라 했다. 유리는 어머니 예시부인과 함께 편전에 들었다. 주몽과 예시부인의 눈빛이 오가자 둘은 눈시울부터 붉어지기 시작했다. 유리는 가지고 온 부러진 칼조각을 주몽에게 바쳤다. 주몽도 허리춤에 끼고 있던 칼조각과 유리가 가져온 칼조각을 맞춰보니 딱 맞아떨어졌다. 주몽은 이미 장수한 아들과 벌써 늙어버린 예시부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다. 오이, 마리, 그리고 협부 등 예전에 동부여를 함께 탈출한 신하들이 유리 왕자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기쁨을 함께 했다. 우리가 헤어진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구려. 그간 부인도 고생이 많았소. 이제는 예전 일 전부 잊고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예시부인이 대답했다. 이 몸은 단지 유리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대왕께서는 예전 동부여를 탈출할 때 서첩과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주몽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산란했다. 하지만 주몽은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내가 어찌 그 약속을 잊었겠소. 내 다 알아서 처리하리다. 주몽과 예시부인은 실로 오랜만에 정열을 부사리며 그날 밤을 꿈같이 보냈다. 며칠 후 주몽은 모든 신하를 불러 태자옥립에 관해 논의했다. 오이, 마리, 그리고 협부는 유리를 강하게 밀었다. 그러나 유리를 태자로 옥립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주몽은 소선호 왕후와의 사이에서 비류와 온조 두 왕자를 두고 있었다. 그들 두 왕자들의 외가 세력들은 선호씨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일어났던 것이다. 오이 등은 다음과 같이 논조를 폈다. 예시 부인은 폐하에 정실이 없고 유리 왕자는 정실 소생이면서 장자이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예전에 동부여를 탈출하실 때 이미 유리 왕자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겠다는 약조를 굳게 하셨사오니 유리 왕자가 마땅히 태자가 되셔야 할 것이옵니다. 선호를 비롯한 졸본의 토착 세력들은 이에 항의하고 맞섰다. 예전 연타발 왕께서 소선호 공주님과 혼례를 하게 해서 주몽왕께 나라를 양유하신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옵니다. 더군다나 소선호 왕후께서는 현재의 정실 부인이시며 그간 비류와 온조 두 왕자를 생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 20년이 흐른 이 마당에 난데없이 옛날 왕자가 무슨 말이옵니까? 주몽은 이런 일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하들의 의견이 예리하게 대치되는 상황이라서 주몽도 머리가 아파왔다. 주몽은 잠시 쉬고 싶었다. 그래서 왈가왈부하는 신하들을 죄다 물리쳐버렸다. 주몽이 혼자서 하루 종일 고민해보아도 뾰족한 수가 나질 않았다. 주몽은 정사를 일찍 파하고 예시 부인의 처소로 들었다. 오늘 태자 옥립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송화를 부리는 것이오? 하며 주몽이 예시의 말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예시는 단호했다. 유리 문제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대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오늘 같은 날을 학수고대하며 무려 20년을 기다려오지 않았던가.
예씨는 이참에 단단히 다짐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예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다. 당신은 졸본에 내려와 나라를 창업하고 왕까지 되었지만 나는 부여에 계속 남아 대소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아가며 애비 없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세 자식들이 왕과 왕자로서 거리낌 없이 지낼 때 나와 유리는 대소태자의 미움을 받으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대궐에서 부족함 없이 호의호식하였으나 나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남의 집 빨래나 해주고 남의 잔치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해가며 밥을 빌어와 찬밥을 끓여 유리에게 먹여가며 키웠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이요. 28 청춘 젊은 년이 당신을 만나 과부 아닌 과부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지금은 까맣던 머리가 벌써 반백이 다 되었습니다. 예씨는 서름이 복받치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런 와중에도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예씨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옷소매로 훔쳐내고 난 후 다시 냉정을 되찾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내 지금껏 서방 없이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유리로 하여금 후사를 있게 해준다는 당신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만약 당신이 우리 유리의 일을 흐지부지 한다면 우리 모자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20년 동안이나 청산과부 아닌 청산과부로 살면서 온갖 멸시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유리를 키워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곳에서 원통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튿날 주몽은 태자 옥립권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채사와 묵거를 불러 물어보았다. 애당초 내가 소소노와 결혼한 것이 잘못이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채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유리 왕자님을 태자로 책봉하셔야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릴 것이옵니다. 유리 왕자는 지금의 두 왕자보다 나이가 많고 그간의 사정을 잘 아시와 두 동생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비류나 온조 왕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면 유리 왕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잔이 벌어지게 될 것이옵니다. 주몽이 신음하면서 다시 물었다. 유리를 태자로 옹립한다면 비류와 온조는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온조는 태어날 때부터 제왕의 기운이 뻗치던 아이가 아니던가? 그냥 순순히 수긍할 것 같은가? 채사가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주몽은 더욱 속이 상했다. 주몽은 가만히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묵거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는 어찌해서 이 일에 관해 한마디도 없는가? 이윽고 묵거가 주몽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다. 3명의 왕자 모두 군왕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사옵니다. 군왕은 하늘이 점지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주몽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몽이 묵거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눈짓을 했다. 동부여 출신의 신하들과 또 예전 졸본왕 시대 때부터 내려온 소노 씨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운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묵거가 재빨리 말했다. 서로 무예를 겨루게 해서
이긴 왕자님에게 태자 자리를 주시는 것이옵니다. 묵과가 이렇게 나오자 제사도 수긍했다. 주몽은 즉시 유리와 피류 그리고 온조 또 그들과 관계된 모든 신하들을 소집했다. 왕자들과 신하들이 모이자 주몽은 세 아들에게 말했다.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나는 무예 시합을 열어 가장 성적이 좋은 자로 하여금 나의 뒤를 잇게 하겠다.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해보거라. 세 왕자는 모두 활쏘기 등의 무예에는 남달리 재주가 뛰어났기에 부왕의 뜻에 동의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주몽은 세 왕자와 대신들을 데리고 무예장으로 갔다. 먼저 금팔찌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백보 바깥에서 화살을 쏘게 했는데 세 왕자 모두 금팔찌 안으로 화살을 쏘았다. 두 번째로 궁에서 키우던 비둘기 3마리를 날렸다. 세 왕자가 모두 화살 한 대로 비둘기를 쏘아 떨어뜨렸다. 세 왕자 모두 신궁이었다. 지켜보던 신하들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활쏘기 가지고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칼솜씨 시합을 했다. 무예장에 나무 기둥을 한 걸음 간격으로 한 줄에 12개씩 3줄을 박아놓고 말을 달리면서 나무 기둥을 베는 고난도의 무예 시합이었다. 유리가 먼저 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리면서 칼을 번개처럼 놀리며 12개 나무 기둥을 전부 베었다. 이어서 비류가 나섰는데 12개 기둥 중 9개만 베고 온조는 12개 기둥 중 11개를 베었다. 유리가 무예시합에서 당당히 1등을 한 것이었다. 출연 박일, 탁원재, 정기항, 김익태, 이종구, 김도현, 문선희, 장주영, 김태웅, 박태호, 이기연, 원호섭, 김민성, 신찬혁,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우리나라 삼국지 제2부. 유리는 징표를 갖고 고구려를 찾아오고 편이었습니다.